우리가 독서 개념학습 들어가고 이러면 지금 적용학습 들어가니까 길이도 달라지고 이러면 또 난도도 조금 달라지지, 그치? 이러면 적용학습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러면 적용학습 부분에서가 더 연계가 많이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 연계가 수능 특강 하나, 수능 완성 하나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 글의 짜임이나 이런 어떻게 문제 유형을 출제를 내고 있는지 그런 걸 보려고 우리가 수능 특강을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떤 글의 짜임이 들어가는지 하나 설명을 할 거야. 어느 부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 57쪽에 로티 인문예술 1번 요걸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철학 지문은 대부분 철학자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비교하면 대부분 여러분 차이나는 여러분 입장들, 대조되는 입장이나 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의 철학가들을 두세 명을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지금 이 글처럼 뭘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수용해서 자기 이론을 정립하는 글도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글의 짜임으로 문제를 내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다른 학자의 이론을 수용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는 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로티가 다른 학자인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이 이런 글을 읽을 땐 꼭 고민해야 되는 거, 꼭 찾아야 되는 것을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이런 뭘 하셔야 되냐면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의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 정리된 내용들 중에서 로티가 어느 부분은 수용하고 어느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지 이걸 정리를 해야 돼.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 자, 선생님 미션 줄게요.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떤 걸 하냐면 여기 비트겐슈타인이 있어.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이러면 설명한 이론, 게임 규칙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건 단어를 찾는 거가 아니라 구절. 이러면 그 구절을 밑줄 그어도 되고 이러면 한번 찾아봐. 그러면 세 개 있거든? 한번 찾아봐. 중요한 거 한번 찾아봐. 그리고 콰인도 마찬가지. 이러면 콰인도 이러면 중요한 이 사람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봐. 그게 로티가 다 수용하는지 일부만 수용하는지를 비교해 볼 거야. 알겠죠? 한번 해보자. 여러분 만약에 일단 밑줄을 좀 많이 그었던 친구들은 선생님 얘들아 그 나눠준 거에 사쪽 보면 여기 보면 로티 정리하는 부분 있어요. 그 아까 해야지 해서 그 아랫부분에 컬러가 좀 남아요. 거기다가 이러면 정리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 정리해도 상관없어. 밑줄 그어도 되고. 한번 해봐봐.
한번 보자. 우선은 이런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에 대한 내용이 다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을 먼저 한번 정리해보자. 자,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은 이제 언어학자야.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이 언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지문들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언어 게임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뭘 제시하냐면요. 수학이나 자연과학 기본 개념들, 그러니까 개념들 이렇게 자명해지는 지식, 그럼 개념이나 지식이 비슷한 말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 규칙에 의해서 구축,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떤 지식이 원래부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면 합의에 의해서 뭐 한다?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요. 기존 합의에 의해서 구축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얘는 기존의 합의로 여러분 이게 진리나 지식이나 개념이 구축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우린 대부분 여러분 이 세계의 진리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얘들아? 이 세계의 진리는 저기 얘들아 어딘가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철학을 통해서 계속 찾는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철학의 지식이나 진리는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건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유니콘 말은 있죠. 근데 유니콘이라고 하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무조건 필연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 중요한 키워드였던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면 필연적의 반대말을 적용된다는 뜻이네. 그럼 여기서 필연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필연적인 반대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 우연적이죠. 그래서 본문에 그 다음에 선택지에 계속 우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건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소위 진리라는 것도 그럼 여러분 진리라는 도라고 했으니까 지식이나 개념이나 진리나 다 똑같다는 거네. 이런 것도 게임 규칙에 기반했대. 이런 기반하다라는 게 구축이랑 똑같은 말이지. 저 구축된 것처럼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합의는 그냥 단순히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인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여러분 로티에게 그대로 수용됐냐 아니냐 이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자 로티가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세 번째 문단에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찾아봐. 여러분 저기 기존의 합의로 구축되었다 저 말이랑 유사한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을 찾아봐. 그 말 수용했다는 뜻이거든. 저걸 수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 그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사회적 합의의 산물. 왜 사회적이란 말 들까? 아래 상호작용이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게 여러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 합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수용을 할 때에는 수용해서 정립할 때 이런 중요 단어는 바꾸지 않아. 그래서 합의 저 기존의 합의를 구축한다는 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똑같이 필연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럼 저 말이랑 비슷한 부분은 얘는 크게 두 개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두 군데 한번 찾아볼래 얘들아? 요거랑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꼭 실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진리. 이거 아까 여러분 이게 진리나 아니면 대상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필연적이랑 의미가 비슷하게 쓰이는 게 그럼 누구야? 고정적이라는 거네. 그러면 철학에서는 뭔가 고정되어 있고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하나 더 있어 얘들아.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다. 오, 그치. 명제는 절대적 토대 존재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래. 근데 절대적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무조건으로 고정되어 있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잖아. 이거네. 그러면 봐봐. 여러분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 들어가냐면 절대적의 반대말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의 반대말이 뭐야? 상대적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 봐봐. 여러분 이 글은 필연적의 반대말이 우연적이야. 그치? 그러면 필연적이랑 절대적은 똑같은 말이고 얘는 반대말이야. 근데 절대적의 반대말은 여러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서는 우연적하고 상대적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하나 더 가보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설명과 예측이라고 하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되는 게 로티의 생각인 거고, 그럼 로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네들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론을 정립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걸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언어 게임에 대해서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그 특정 맥락의 얘들아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이 되지 그 맥락을 벗어나 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티가 얘들아 이 사람을 이어받을 때 하나 더 추가했어. 뭐에 대해서? 맥락을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맥락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되지 않고 맥락 안에서만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합의해서 그 다음에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로티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콰인을 한번 어떻게 수용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다시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서 콰인은 여러분 네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래. 그럼 봐봐. 여러분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독립적?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독립적이랑 여러분 의미가 비슷한 애가 뭘까요? 사실 얘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얘랑 왜냐면 독립체는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적이고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콰인도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얘는 친절하게 마지막 줄에 나왔죠. 진리성이 상대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절대 같지 않아요. 근데 문맥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따로 존재하네. 절대적으로 따로 존재하면서 고정되어 있는 것들 이게 다 비슷한 의미들로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그래서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명제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명제는 다른 명제로 입증이 되고 이 명제도 다른 명제로 입증이 되고 다른 명제로 입증이 돼. 그래서 여러분 예시를 뭘로 들었냐면 물리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법칙이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실험 장치가 필요하고 이걸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론이 필요하고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계속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게 뭐야? 이게 순환구조지. 그러면 여러분 파이는 상대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순환구조라고 하는 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환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정당성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명제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어떤 맥락 속에 있다고 하냐면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있대. 비슷한 말이네. 그러면 얘는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근데 비트겐슈타인도 여러분 우연적으로 봐야 된다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비슷한 개념들이지.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어떤 명제나 지식을 상대적으로 상호존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는 언어 게임으로 얘는 전체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걸 로티가 비슷하니까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또 하나 더. 여기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건 불가돼요.
그러면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그럼 이 말은 뭐야?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의 토대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론의 토대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콰인에 대한 내용이거든. 이걸 로티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또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몇 번째 문단을 봐야 돼요, 여러분? 네 번째 문단 봐야지. 로티가 콰인은 네 번째 문단으로 단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비슷한 거 한번 또 찾아보자. 여기서 얘들아 이 해석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러면 해석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두 번째 줄 봐봐.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서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대. 그러면 담론들끼리 서로 뭘 하는 걸까 얘들아? 상호의존적. 그치, 상호의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 갖고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A를 이해하기 위해서 B를 참조하고요. B를 이해하기 위해서 C를 참조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무슨 걸 갖고 온 거예요? 순환 구조를 갖고 온 거네. 자, 그리고 담론들 간의 상호이해, 똑같이 이런 상호이해, 상호 의존적 맥락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비합리적이고 배제했던 이 담론들을 전체론으로 다 틀 안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계속 입증하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 의의는 여러분 다시 어디에 나오더라? 다섯 번째 문단에 또 나왔지. 대화를 촉진한다는 거 다섯 번째 문단에 또 나와요. 자, 로티에 의하면 자유나 정의나 평등 같은 자유주의적 주범들은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에 해당하냐면 예시야. 그러면 이 예시들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규범, 규칙, 어떤 진리, 지식 같은 애들이거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하냐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정의나 자유나 평등 같은 어떤 지식들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 우연적, 상대성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네. 그래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우연적이라는 말에서 바로 상대적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규범들은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이론의 궁극적 토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네. 그것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것들의 뭘 보자? 과정을 보자는 거야. 왜냐면 우연히 만들어진 거니까 그 우연히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뭐뭐로 보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라 계속 문장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 알겠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단일 기준하고 합리성은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이 단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우리가 보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루틴은 이 단일 기준은 누구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얘네죠. 왜냐면 이걸 보는 것, 이걸 고수하는 대신이라고 했고 얘네도 다 필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토대가 아니야. 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러면 얘네가 단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전적 의미는 아니지만 얘랑 똑같은 말이 누구다?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절대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보자. 그러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로티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여기 지웠지만 다른 사람의 여러분 어떤 이론을 수용해서 자기 이론을 정립할 때는 무조건 이런 문제 유형을 낼 수밖에 없어요. 2번 문제는 여러분 1번하고 3번, 4번은 안 낼 수도 있어.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이런 글의 유형에서 필수적으로 출제한다. 그래서 로티는 이미 수용을 했으니까 그 수용한 입장에서 비트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을 비교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꼭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2번 여러분 다 풀어봤지만 한번 풀어볼게. 자, 여러분 우선 1번 기억은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실제성을 부여한대요. 여러분 실제 절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저 키워드를 보면 여러분 기억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네. 이 키워드만 잘 찾았다면 그치? 자, 그 다음에 명제는 니은은 콰이는 여러분 진리성을 상대적으로 볼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맞지. 여러분 우리 이 키워드 그대로 찾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된대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 기억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가지고서 언어 게임을 얘기했지만 그거를 여러분 노티가 받아들였을 때는 철학을 여러분 언어 게임으로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축됐다고 봐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게임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철학도 토대가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게임 규칙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니은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계속 키워드들 그대로 갖다가 선지 만드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된대. 아까 이게 얘들아 지식이 기존의 합의로 구축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지식, 진리, 명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축했던 진리로 도출된다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할 거래. 자, 여러분 여기서 형성한 주체가 지금 누구야? 형성한 주체가 누구예요? 진리가 주체는 주어니까 얘가 주체고 맥락이 그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맥락에 의해서 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맥락에 의해서 진리가 만들어지니까 그 과정을 찾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주체랑 객체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오답을 만들 때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 아 이렇게 주체랑 객체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구나. 그럼 말을 바꾸면 돼. 맥락이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으로 만들어진 맥락이 진리를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거 말 맞아.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해서 틀렸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기억은 게임 규칙이라고 하는 절대성. 여러분 절대 얘는 절대성 쓰면 안 되죠. 얘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점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담론들 간의 얘들아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하고 있다. 그쵸?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이 맥락을 상대성에 대해 그 철학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기억, 진리가 특정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볼 거래.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상호작용 결과까지만 설명했는데 근데 여러분 로티의 관점이니까 로티는 맥락을 하나 더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여러분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담론 간의 상호관계가 이런 맥락을 형성해.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인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들아 이런 글이 나왔을 때 뭐부터 시켰어? 비트겐슈타인의 키워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콰인의 키워드 찾고 그걸 이런 로티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수용한 것들을 정리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여러분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어느 게 키워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다시 읽으면서 글에서 찾아내.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반대로 공부해도 되거든. 왜냐면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글이 나오면 글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어딜 가냐면 그 다음에 문제 하나만 더 갈게 얘들아. 3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번에서 여러분 문제 친구들 대부분 잘 풀기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뭘 비교하냐면 가에서 여러분이 분석한 내용. 왜냐면 이게 예시들이잖아요. 그럼 그 예시들을 여러분 분석을 잘 했는지 여러분이 분석한 거랑 선생님이랑 비교를 해보자. 그럼 여기서 아 내가 이걸 놓쳤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거 좀 비교를 해보자.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약간 되게 친절한 문제였거든. 왜냐면 가를 딱 보고 문제 선지 딱 한 1초만 딱 보면 여러분 가가 나나 딱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가 보고 1, 2, 3번만 풀고 그
그다음 나를 읽고 4, 5번만 풀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비트겐, 그다음에 콰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가는 여러분 이 카르나프랑 누구를 비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카르나프에 따르면 명제는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엄밀히 검증이 가능하대. 근데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진리나 이런 거를 뭘로 지금 설명했냐면 언어 게임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콰이는 전체론으로 보려고 했거든. 근데 얘는 관찰로 보려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 카르나프가 관찰로 보려고 하는 건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 언어 게임으로 보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콰인 같은 경우는 전체론으로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자, 그리고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자 명제들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조작을 가해서 도출해내는 복합 명제가 있어. 그러면 자, 이 복합 명제는 뭐에서 토대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원자 명제가 토대가 되는 거잖아. 얘를 얘들아 조금씩 변화치를 줘가지고 이거에서 도출한단 말을 썼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얘들아 지금 도출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도출된다라는 말에서 뭐가 존재한다? 토대가 있다라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얘가 원자 명제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어떤 이론의 명제의 토대야. 맞아. 이론의 토대야.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 이런 토대 얘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얘도 궁극적인 토대, 절대적 토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이 토대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카르나프는 토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원자 명제가 아니라 토대라는 거를 여러분 잘 찾아왔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이 뭐냐면 자연에 대한 모든 여러분 설명이거든요. 그런 게 진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떤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진리나 이런 지식들은 원자 명제나 복합 명제들로 모두 다 환원이 가능하대.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원자 명제가 있든 어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로 여러분 다 계속 환원이 된다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환원. 근데 여러분 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콰인은요, 여러분 토대가 있어요. 이론에 토대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다고 생각하죠.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이론에 토대가 없으니까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B라고 하는 애로 참조하고 B를 여러분 검증하기 위해서 C라고 하는 애를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원자 명제라고 하는 뭐가 있어 얘들아? 토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환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달라요. 얘가 순환구조라는 말을 썼거든요. 콰인이. 여러분 이 순환구조라는 말을 진짜 이렇게 도는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론에 토대가 없으니까 계속 다른 애들로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얘처럼 여러분 토대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환원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 차이점 얘기하면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만 존재할 뿐이고, 그치? 그럼 명제는 이 결과. 왜냐면 이 결과 안다는 거 아까 기존에 합의된 뭘로 봤어 얘들아? 구축된 거라고 했잖아. 언어 게임에서 구축된 거. 그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은 실제하는 건 아니다. 아까 얘들아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의 입장 잘 들어가 있지. 자, 콰인에 따르면 과학적 관찰에 근거해서 명제가 검증하는 토대에 존재할 수, 이 토대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도 맞고, 자연에 대한 기술이 당연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대가 없으니까 환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맞아야지. 자, 그 다음에 콰인에 따르면 어떤 원자 명제에 대한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는 관계가 만약에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 명제는 다시 환원돼 자기가 토대니까 계속 자기가 자기 걸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걸로 계속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라는 말이
요거와 요 환원과 순환의 의미 차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으면 이번엔 하버마스를 정리해볼게. 이건 로티에 대한 설명이야. 자, 로티랑 비교를 해볼게요.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에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주목을 했대. 그러면 이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드러내려고 했던 어떤 지식, 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이 발견된대. 자, 이러면 이 진리 속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하냐면 합리성이 발견이 된대요. 근데 합리성? 로티가 아까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로티는 합리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 여러분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이라고 했어. 합리성이라고 하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단일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단일 기준, 단순한 어떤 이런 기준, 얘는 개념이 뭐였지 얘들아? 절대성이었거든? 그러면 하버마스는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네. 근데 로티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을 보면 여러분 4번에서 의사소통이 실천이 되면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게 가능하대. 근데 자,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합리성이거든? 합리성이랑 얘랑 어떤 말이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탐색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탐색이 되지 않고 절대성은 절대 이런 절대적 토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성을 설명한 이 하버마스의 입장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근데 5번은 이런 뭐라고 하냐면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대. 이런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 우연적이라는 뜻이지. 우연적이랑 똑같은 말이 뭐였더라? 상대적. 그러면 상대적이라고 설명한 거는 맞게 잘 설명한 거네. 그래서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탐구보다는 그걸 찾아가는 여러분 뭐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자. 로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이냐 상대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보기에서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